안녕하세요.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빌라 단지에서 남편과 둘이 살고 있는 50대 주부예요. 제가 사연을 쓰기로 마음먹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고 어떤 날은 그냥 다 잊고 살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어쩌면 이 사건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저는 제 스스로를 꽤 평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의심이 많거나 예민한 편도 아니었고요. 주변에서 너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다는 소리를 듣는 편이었죠. 그런 제가 살면서 누군가를 이렇게까지 의심해 본 건 정말 처음이었어요. 제가 뭘 보고 알게 됐는지는 지금부터 하나씩 다 풀어가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아마 주변을 한 번쯤 다시 돌아보게 될 거예요. 저는 사범대학을 나왔지만 교사가 되지는 않았어요. 잠깐 학원 강사로 일하다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만두게 됐죠. 아이 키우고 살림하는 게 저한테는 충분히 의미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 선택이 부끄럽지는 않아요. 다만 가끔은 조금 더 큰 세상을 봤더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죠. 지금 살고 있는 동네는 결혼하고 나서 20년쯤 됐어요. 오래 살다 보니 골목 하나하나가 손금처럼 익숙하고 동네 어르신들도 잘 알고 어느 집 강아지가 아침마다 짖는지도 알 만큼 익숙한 동네예요. 친정엄마는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작은 빌라에 혼자 사세요. 제가 30 초반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로 엄마는 쭉 혼자셨어요. 자식들 걱정시킬까봐 같이 살자고 해도 싫다고 하는 분이죠. 찾아뵐 때면 항상 걱정 말라는 말씀밖에 안 하세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는 나중에 알게 됐지만요. 그래도 매주 몇 번씩 엄마 집에 들러 반찬이며 과일이며 챙겨다 드렸고 큰일은 없다 싶으면 그냥 안심하고 돌아왔어요. 남편과 만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딱 30살이 되던 해 직장 선배 소개였는데 만나기 전부터 말이 좀 없는 편이야. 근데 나쁜 사람은 아니야.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이 솔직히 좀 걱정됐거든요. 말이 없는 남자라니. 마주하고 앉으면 어색해서 어쩌나 싶었죠.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까 걱정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았어요. 말이 없긴 했는데 무뚝뚝한 거하고는 좀 달랐어요. 가만히 있지만 상대가 하는 말은 다 듣고 있는 사람이랄까요. 결정적인 건 사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엄마한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일이에요. 남편이 뭔가 들고 왔길래 봤더니 엄마 드시기 편한 과일 젤리 같은 걸 쇼핑백에 잔뜩 담아온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딱딱한 걸 드시기 힘들다는 말을 기억하고 고른 거였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은 세심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말을 안 하는 거지 생각은 깊은 사람인 거죠. 엄마도 그 자리에서 표정이 달라지시더라고요. 나중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수가 사람이 진짜야. 좋은 사람 놓치지 말고 잘 잡아. 그 한마디가 얼마나 강하게 꽂혔던지 엄마가 사람 보는 눈은 늘 저보다 빠르셨거든요. 연애하는 동안에도 남편은 엄마를 유독 잘 챙겼어요. 한 번은 엄마 집 보일러가 말썽이라고 무심결에 한마디 했더니 그 다음 주 주말에 아무 말도 없이 수리기사를 불러서 엄마 집에 가서 고쳐놨더라고요. 그게 다 끝난 뒤에도 저한테는 그냥 집에 들러서 밥만 먹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엄마가 저녁쯤에 전화로 말해줘서 그때 알았죠. 오늘 성수가 와서 다 고쳐줬다. 옆에 가만히 서 있는데 사람이 얼마나 든든하던지. 그 말씀하실 때까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남편이. 말은 없는데 행동이 앞서는 사람. 표현이 없는 대신 있는 법이 없는 사람. 결혼하고 나서도 그건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워낙 감정을 말로 잘 드러내지 않으니까 가끔 답답할 때도 있었죠. 좋은 일이 있어도 잘 됐네. 한마디.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랬구나. 그게 전부예요. 처음엔 그런 단조로움이 섭섭하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그 사람의 방식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됐어요. 근데 그 과묵함이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해요. 뭔가 알고 있어도 말을 다 안 하고 혼자 다 해결하고 나서야 말하는 습관. 그게 나중에 얼마나 큰 오해를 불러왔는지는 뒤에 다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가을쯤이었어요. 맞은편 집에 이삿짐 차가 서더니 혼자 사는 것 같아 보이는 50대 여자가 이사를 왔어요. 이사 오는 날 흔히 하는 것처럼 이웃집에 인사를 돌거나 떡을 돌리거나 하는 것도 없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 저는 먼저 웃으면서 이사 오셨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아주 작게 한 번 숙이는 거예요. 눈도 잘 안 맞추면서요. 말은 없었어요. 제가 뭔가 말을 좀 더 이어보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나가버려서 끝이 났죠. 처음엔 그냥 원래 그런 성격인 사람이려니 했어요. 왜 도시에 살다 온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웃과 친하게 지내는 걸 불편해하는 분들. 근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눈을 피하고 인사를 받지 않으니까 슬슬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침 복도에서 부녀회장과 딱 마주쳤어요. 평소에도 동네 돌아가는 얘기는 부녀회장이 제일 빠른 사람이라서 자연스럽게 앞집 얘기를 꺼냈어요. 저기 앞집에 새로 이사 온 분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에요? 그랬더니 부녀회장이 목소리를 약간 낮추면서 복도를 힐끗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 여자? 보니까 성격이 좀 그래. 사회성도 떨어지고. 에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이제 막 이사 온 사람인데 벌써 성격이 어떻다는 것까지 다 판단해버린 건지. 그리고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을 참 빠르게도 하더라고요. 뭔가 화제를 돌리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녀 회장이 잠깐 망설이더니 목소리를 한 톤 더 낮추면서 가까이 오라는 듯 눈짓을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몸을 기울였어요. 나도 들은 얘기인데 내가 말했다고 절대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돼요. 알았죠? 아니, 누가 그러는데 결혼을 2번인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번 다 안 된 거지. 그래요? 요즘 뭐 그런 사람 많잖아요. 뭐 첫 번째는 아주 젊었을 때 했고 2번째는 얼마 안 됐다는데 그것도 잘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혼자 온 거 아니겠어요? 뭔가 사연이 많은 것 같기는 해. 저는 일단 그 말을 들으면서 그냥 끄덕이고만 있었어요. 이혼을 2번 했다고 해서 나쁜 사람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녀 회장 말이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야. 이삿짐도 거의 없었다던데? 진짜 몇 개 없었다던데? 그래도 보통 이사 올 때 살림이 한 트럭은 나오잖아? 근데 작은 차 한 대에 다 실어왔다고 하는 것 보면 답 나왔지. 그래요? 뭐 소문에는 빚쟁이한테 쫓겨서 도망치듯이 온 거 아니냐는 말도 있어요. 빚쟁이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렇다는 얘기가 돌더라고요. 뭐 나도 잘은 몰라요. 직접 본 게 아니니까. 근데 가만 보면 사람이 뭔가 숨어 사는 것처럼 굴긴 하잖아. 인사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보여주고 뭔가가 있으니까 사람이 그러는 거지. 부녀 회장 말을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어요. 소문이라는 게 어디서 어떻게 부풀려지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2번 이혼했다는 것부터 빚쟁이한테 쫓겼다는 것도 누군가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돌아다니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마음 한켠에 궁금증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삿짐도 제대로 없이 혼자 왔을까? 무슨 사정이 있기에 저렇게 이웃과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는 걸까? 사실 부녀 회장은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사신 분이에요.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고 크고 작은 경조사를 언제나 발벗고 나서서 챙기는 분이라 다들 믿고 따랐어요. 이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가 반기는 사람도 부녀 회장이었고 혼자 사는 어르신 안부를 주기적으로 챙기는 사람도 부녀 회장이었어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그분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근데
사실 처음부터 부녀 회장이 100% 좋았던 건 아니에요. 말이 좀 빠르고 남 이야기를 너무 속속들이 아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앞집 여자 얘기도 그래요. 직접 본 건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삿짐이 몇 개였는지까지 꿰고 있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 좀 불편하기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난 얼마 뒤 아파트 화단 앞에서 옆집 여자가 길고양이 서너 마리한테 간식을 챙겨주고 있더라고요. 고양이들이 다가와도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조용히 쪼그리고 앉아서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표정도 아주 온화하고요. 그걸 보는데 마음이 좀 풀렸어요. 말은 없어도 이런 면이 있는 사람이구나 싶은 거죠. 어쩌면 우리 남편처럼 표현이 서툰 것뿐이지 마음은 따뜻한 사람일 수 있겠다 싶었어요. 사람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제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어쨌든 앞집 여자는 저한테는 계속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었어요. 낮에는 집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 조용하다가 밤이 되면 가끔 불빛이 보이는 정도였거든요. 택배도 문 앞에 그냥 쌓아두고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 같았고요. 그러다 어느 늦은 밤 설거지하다가 창밖을 무심코 바라봤어요. 그런데 불도 켜지지 않은 어두운 방 창문 앞에 앞집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주차장 쪽을 향해서요. 움직이지도 않고요. 뭔가를 바라보는 건지 그냥 멍하니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자세였는데 그 모습이 왜인지 꽤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무서운 것도 아니고 신기한 것도 아닌데 뭔가 슬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조용한 사람인가 보지 뭐. 지금 생각하면 남편은 이미 앞집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가 이어지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끊어버린 거죠.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게 첫 번째 신호였던 거예요. 돌이켜보면 접촉사고 나기 2달 전 신호가 하나 더 있긴 했어요. 그때부터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너무 작은 변화라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제일 처음 눈에 들어온 건 쓰레기예요. 원래 남편이 분리수거 정도는 맡아줬어요. 제가 부탁하면 들고 나가고 아니면 그냥 두고 보는 타입이었죠.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몫이었어요. 비위가 약한 탓도 있었고 처리하기도 복잡해 남편이 특히 질색했거든요. 그랬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 음식물 쓰레기만 보면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버리고 올게. 처음에는 고마웠어요. 이 사람이 나이가 드니까 달라지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죠.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매번이었어요. 쓰레기통이 반쯤 차 있어도 보이면 들고 나가고 제가 먼저 들면 빼앗다시피 가져가는 거예요. 퇴근하고 와서는 밥도 먹기 전에 쓰레기통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날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상한 건 버리고 돌아오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아파트 쓰레기장이 1층 한쪽 편에 있거든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시간 다 합쳐도 5분이면 충분한 거리예요. 근데 남편이 나가면 20분, 어떤 날은 30분이 넘어서야 돌아왔어요. 주방 창문으로 내려다보면 주차장 쪽에 서 있어요.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그냥 멍하니 서 있거나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쓰레기 버리는데 30분이나 걸려?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냥 나간 김에 바람 좀 쐬고 왔어. 늘 같은 대답이었어요. 근데 며칠 지나서 또 같은 상황이 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에 있기가 좀 답답해서. 저는 그 말이 어쩐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30년을 같이 살면서 집이 답답하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왜 집이 답답하다는 거지? 그러면서 틈만 나면 집 밖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쓰레기가 없으면 분리수거를 이유로, 분리수거도 없으면 편의점에 다녀오겠다고 하면서요. 뭔가 계속 집 밖에 나갈 이유를 만드는 것 같았어요. 특히 해 지고 나서 저녁 이후에 그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넘겼어요. 사람이 갑자기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남자들도 갱년기가 온다니까 혹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했죠. 근데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또 쓰레기를 들고 나간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창문으로 내려다봤더니 주차장 한쪽에 서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표정이 굉장히 진지했어요. 평소 제가 아는 남편 얼굴이 아닌 그런 표정이었어요. 괜히 그날 밤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뭔가 이상한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남편이 달라진 시기가 언제부터인지 계속 거슬러 올라가 봤어요. 그러다 불현듯 떠오른 게 있었어요. 앞집 여자가 이사 온 게 가을이었고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부터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요. 그게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모든 게 연결되어 보이잖아요. 저도 그랬던 거예요. 아직은 막연한 불안이었어요.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요. 사고가 난 날은 초겨울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출근하러 나갔다가 현관문을 다시 열고 들어오더니 뭔가 할 말이 있는데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러다 짧게 차가 긁혔다고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내려가 보니까 주차된 남편 차 옆면이 꽤 깊게 긁혀 있었어요. 도색이 벗겨져서 속살이 드러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서 있던 앞집 여자 차 범퍼 모서리를 보니까 남편 차랑 같은 색 도색이 묻어 있더라고요. 앞집 여자는 언제 나왔는지 입구 쪽에 서 있었어요. 표정은 보통 때와 다름없이 그냥 무표정이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실수예요. 보험 처리해드릴게요. 사과를 하는 말인데 어찌나 건조하고 담담하던지요. 미안한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 톤이 감정의 굴곡 같은 게 없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기분이 이상했어요. 어쨌든 보험 처리를 하기로 하고 정비소에 차를 맡겼어요. 사실 그 정비소는 처음 간 곳이 아니었어요. 몇 해 전에 남편 차 앞유리에 실금이 간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워낙 바쁠 때라 제가 직접 차를 가지고 정비소를 찾아갔는데 그때 처음 봤던 수리기사가 꽤 인상에 남았어요. 젊은 친구였어요. 나이도 30이 될까 말까 해 보이는데 일하는 걸 보니까 어찌나 꼼꼼하던지 제가 묻지도 않은 것들을 먼저 설명해 주더라고요. 여기 이 부분이 살짝 들뜬 것 같으니 나중에 비가 많이 오면 확인해 보시라고. 고무 패킹도 좀 달았는데 당장 급한 건 아니지만 다음에 한번 교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큰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것저것 챙겨주는 게 기특했어요. 정비가 끝날 때까지 한참이 걸렸는데 중간에 제가 카페에 가서 따뜻한 커피를 하나 사다 줬어요. 추운 날에 밖에서 일하고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그 수리기사가 깜짝 놀라면서 멋쩍게 받더라고요. 아유, 고객님 이러시지 않아도 되는데 비싼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그 말이 어찌나 쑥스러워 보이던지 그렇게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직 배우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차 찾아갈 때도 그냥 열쇠만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운전석에 앉아 볼 수 있게 해주면서 이상 없는지도 같이 확인해 줬어요. 덕분에 기분 좋게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 이후로 차에 뭔가 필요하면 그 정비소로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어뒀었죠. 그래서 이번에 접촉사고가 났을 때도 자연스럽게 그 정비소로 가게 됐어요. 들어서자마자 그 수리기사가 저를 알아보고는 반겨주더라고요. 수리기사가 차 상태를 보더니 혀를 끌끌 차며 이쪽 저쪽을 꼼꼼히 살피더라고요. 긁힌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 패널 상태까지 손으로 눌러보고 아래쪽도 웅크리고 들여다보고요. 보험 처리니까 대충 긁힌 것만 떼어도 될 텐데 그렇게 꼼꼼히 보는 게 고마웠어요.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다고 해서 그러겠다 하고 나왔죠. 그렇게 사흘쯤 지나 수리가 다 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찾으러 가니까 기사가 나와서 차 상태를 같이 확인해 줬어요. 도색도 잘 됐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이번에도 고마운 마음에 빵을 건넸더니 그 친구가 아이고 또요? 하면서 멋쩍게 웃었어요.
근데 수리기사가 잠깐 웃음을 거두더니 뭔가를 망설이는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분위기가 살짝 달라졌어요. 고객님,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네, 왜요? 차에 다른 문제라도 있어요? 차는 아니고요. 거기서 말이 한 번 끊겼어요. 수리기사가 주변을 한 번 쓱 보더니 목소리를 낮추는 거예요. 차에 달린 블랙박스 있잖아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멈췄어요. 블랙박스요? 왜요? 뭐가 찍혔어요? 아니, 제가 뭐가 찍혔다 안 찍혔다 직접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수리기사가 시선을 살짝 피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수리하다가 잠깐 연결하게 됐는데 그냥 고객님이 직접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못 본 척하기가 좀 그래서요. 더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더 캐묻지 않았어요. 뭔가를 더 물어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막상 입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열쇠를 받아들고 나오는데 다리가 살짝 떨렸어요.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켜는데도 한참 동안 그냥 앉아 있었어요. 수리기사가 굳이 저한테 저 말을 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 친구 성격상 말을 가볍게 할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망설이면서도 꺼낸 그 말이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집에 오는 내내 온갖 생각이 다 났어요. 블랙박스에 대체 뭐가 찍혔길래 저한테 보라는 건지. 사고 장면은 당연히 찍혔을 텐데 그걸 굳이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그 외에 다른 뭔가가 찍혔다는 건데 얼마 전부터 쌓아온 남편에 대한 이상한 느낌이 한꺼번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틈만 나면 밖으로 나가려던 남편. 주차장에서 핸드폰을 보고 서 있던 남편. 설마 하면서도 최악의 상상이 이미 발을 딛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혼자 해보기로 했어요. 차에서 블랙박스 카드를 뽑아서 노트북에 꽂았어요. 손이 떨리는데 솔직히 이걸 봐야 하는 건지 안 봐야 하는 건지 잠깐 망설였어요. 근데 보지 않으면 더 불안할 것 같았어요. 왜? 때론 상상이 사실보다 더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파일을 열었더니 날짜별로 영상이 쭉 정리되어 있었어요. 먼저 사고 당일 새벽 영상을 찾아봤어요. 앞집 여자 차가 후진하다가 남편 차를 들이받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사고 장면은 맞는데 수리기사는 이걸 보라고 한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스크롤을 올리다 보니 이전 영상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으로 본 영상은 몇 주 전 밤이었어요. 꽤 늦은 시간인데 가로등 불빛 하나만 겨우 비추는 그 공간에 두 사람이 떨어져 서 있었어요. 남편과 그리고 앞집 여자였어요. 처음에 둘은 한쪽 벽 가까이 서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주차장 입구를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누가 오나 보는 것처럼요. 그리고 앞집 여자도 반대편 쪽을 슬쩍 확인했어요. 그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소름이 돋았어요. 미리 맞춰둔 사람들처럼 습관이 된 사람들처럼 보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남편이 뭔가를 꺼냈는데 봉투였어요. 그리고 그 봉투를 앞집 여자가 두 손으로 받아들더니 고개를 한번 숙였어요. 남편은 그걸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더니 다시 한번 주차장 입구를 확인하고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그 장면을 두 번 다시 돌려봤어요. 아무리 봐도 이상한 장면이었어요. 한밤중 주차장에서 주변을 살피고 봉투를 주고받고 떳떳한 사이라면 왜 주변을 그렇게 확인하는 거죠? 떳떳한 사이라면 왜 대낮에 만나지 않은 건데요? 심장이 너무 뛰어서 노트북을 닫았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으면서요. 비록 남편이 말이 좀 없고 표현이 없어도 이런 문제가 있을 사람은 아니라고 믿어왔어요. 우리 엄마를 연애 때부터 지극히 챙기던 사람이었고 한 번 한 약속은 꼭 지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봉투를 건네던 그 장면이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신발을 벗고 들어오면서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말했어요. 밥은 먹었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이 뒤집히는 걸 꾹 참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지? 바로 따지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제가 본 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도 있었고, 지금 당장 몰아붙이면 뭔가를 감추려고 더 교묘하게 행동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좀 더 지켜보자고 애써 저를 달랬죠. 그리고 며칠을 더 지켜봤어요. 관찰하면서 보니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날이면 앞집 여자 집에 불이 평소보다 늦게까지 켜져 있었어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두세 번 반복되니까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때부터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을 하게 됐어요. 남편이 나간 시간, 들어온 시간, 앞집 불이 켜진 시간, 꺼진 시간. 그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자려고 누워도 천장을 보면서 시간을 맞춰보는 거예요. 맞아 떨어지면 더 괴롭고, 안 맞아 떨어져도 찜찜하고, 어느 쪽이든 편할 수가 없었어요. 마침 다음날 복도에서 부녀 회장과 마주쳤어요. 저는 뭔가에 홀린 것처럼 또 그 얘기를 꺼내고 말았어요. 왜, 저번에 앞집 여자 2번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전 남편들은 어떤 사람이래요? 부녀 회장이 팔짱을 끼면서 잠깐 생각하는 척 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나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지. 근데 뭐, 보면 알잖아요. 뭘요? 남자들이 딱 좋아할 얼굴이긴 하잖아. 그러니까 결혼을 2번이나 하지. 그 말이 어찌나 가볍게 나오던지요. 웃으면서 한 말이었어요. 악의가 있는 말도 아니었고 그냥 무심코 한 말이었겠죠. 근데 그 말이 저한테는 침처럼 꽂혔어요. 남자들이 딱 좋아할 얼굴. 집에 오는 길에 자꾸 그 말이 맴돌았어요. 그리고 또 거울 앞에 서게 됐어요. 오래 들여다봤어요. 남편이 젊었을 때는 예쁘다고 했던 이 얼굴이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를요. 별것도 아닌 말에 이렇게 흔들리는 저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어요. 근데 한번 들어온 생각은 쫓아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부터는 확신에 가까워졌어요. 남편이 쓰레기를 들고 나간다는 핑계는 결국 그 여자를 만나러 나간 거라는 확신. 집이 답답하다던 말이 결국 그 여자가 기다리고 있어서였다는 것. 주차장에서 주변을 살피며 봉투를 건네던 그 장면도 떳떳하지 않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었다는 증거다. 자려고 누우면 눈에 그 장면이 그려졌어요. 어두운 주차장에 나란히 서 있는 2사람.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이는 그 여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남편. 사실 딱 잘라 불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꾸 최악의 방향으로 생각이 흘렀어요. 30년 넘게 결혼 생활하는 내내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사람인데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멈추질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하고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다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갑자기 속이 울렁거렸어요. 이 사람이 날 보며 웃고 있는데 머릿속에선 그 여자를 생각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젓가락을 내려놓게 됐어요. 동시에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근데 그 목소리는 갈수록 작아졌어요. 반대로 의심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다 보니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졌어요. 마음이 이렇게 복잡할 때는 그냥 엄마 얼굴이라도 보고 와야 좀 낫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엄마 집으로 향했어요. 엄마 집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보통 제가 문을 두드리면 엄마가 반가워하며 얼른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날은 좀 뜸이 길었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을 때 엄마 표정이 좀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반갑기도 한 것 같기도 한 복잡한 얼굴이었어요. 엄마, 왜? 어디 안 좋아? 아니, 아니야. 들어와. 들어가서 거실에 앉았는데
엄마가 평소보다 좀 어수선하게 움직이시는 것 같았어요. 뭔가 빠르게 치우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화장실이 급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다가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를 봤어요. 눈에 확 들어오는 문구가 있었어요. 정부 지원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서와 복지부 공식 안내라는 글씨가 박혀 있는 종이들이었어요.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왔어요. 딱 집어 뭐가 이상하다기보다는 온몸이 먼저 아는 그런 느낌이요. 화장실에 다녀오자마자 엄마 앞에 앉았어요. 엄마, 저 식탁 위에 있는 서류는 뭐야? 엄마가 흠칫하셨어요. 그리고 저보다 먼저 식탁 쪽으로 걸어가시더니 서류 더미 위에 슬쩍 다른 종이를 덮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하시려다가 오히려 더 어색해진 동작이었어요. 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게 왜 저렇게 많아? 뭔데? 엄마가 대화를 피하면서 일어나 주방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저는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 좀 봐.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 앉아봐, 엄마. 엄마가 마지못해 다시 앉으셨어요. 그런데 제 눈을 피하면서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게 너무 티가 났어요. 평소에도 엄마는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거든요. 엄마, 나 아까 서류 대충 봤어. 그거 다 뭐야? 그냥 신청해 본 거야. 별거 아니야. 어디서 알게 된 건데? 그냥 좀 아는 사람이 알려줘서. 아는 사람 누구? 엄마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더 다그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엄마, 혹시 누구한테 돈 보낸 거 있어? 그 말에 엄마가 처음 제 쪽을 희끗 보셨다가 다시 시선을 피하셨어요. 그 찰나의 눈빛으로 저는 알았어요. 돈 문제가 얽혀 있다는 걸요. 엄마가 입을 꾹 다무셨어요. 저는 엄마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엄마, 알았어. 나 화 안 낼게. 그냥 사실대로만 말해줘, 어? 말하면 안 돼. 약속했어. 뭐? 누구랑? 저는 가만히 기다렸어요. 엄마는 오래 침묵하셨어요. 손을 꼭 쥐고 입술을 꼭 다물고 무언가와 싸우는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그러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서방하고. 남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등줄기에서 소름이 쫙 돋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다가 동시에 뭔가가 머릿속에서 딱 걸리는 느낌도 났어요. 목소리를 억지로 낮췄어요. 그 사람이 이걸 안다고? 알아서 한다고 일단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어. 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도 했고. 저한테는 말하지 말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숨이 막혔어요. 블랙박스 영상에서 봤던 것들이 전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주차장에서 봉투를 건네던 남편, 앞집 여자에게 서류를 찍어주던 남편, 심지어 엄마한테까지 저모르게 뭔가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엄마, 나한테 진짜 솔직하게 말해줘야 돼. 이게 언제부터야? 어떻게 시작된 건데? 엄마가 처음에는 손을 내저으면서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제가 물러서지 않고 엄마 눈을 똑바로 보면서 물었더니 엄마 눈가가 점점 붉어지더니 결국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어요. 내가 너무 바보같이. 그 한마디에 저도 눈물이 나려는 걸 억지로 참았어요. 지금 제가 울면 엄마가 말씀을 더 못하실 것 같아서요. 아니야, 엄마. 다 나한테 말해줘. 괜찮으니까. 나 엄마 딸이잖아. 그때부터 나온 이야기는 이랬어요. 복지관에서 아시는 분의 소개로 알게 됐는데 국가에서 그동안 잘못 걷어간 건강보험료를 돌려주는 사업이 생겼다는 거였대요. 신청만 하면 되는데 처음에 서류 준비 비용이 조금 든다고 해서 보냈더니 다음번에는 확인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 다음엔 계좌 인증비가 필요하다고 하더래요. 한 번 보내면 또 필요하다고 하고 또 보내면 또 이유가 생기고 그러는 사이에
3번에 걸쳐 총 480이 빠져나간 거예요. 엄마가 그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당신이 당하셨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걸 자식한테 말하기가 창피하셨던 거예요. 소개해준 사람은? 엄마도 아는 사람이야? 복지관에서 가끔 보던 사람. 부녀회장이랑도 친구라고 했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저는 바로 엄마 통장부터 보여달라고 했어요. 엄마가 한참 망설이시다가 가져오셨어요. 낯선 개인 계좌로 서너 차례에 걸쳐 소액식 이체된 내역이 석 달치나 있었어요. 한 번에 큰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번 조금씩 나눠서 빼가는 수법이었어요. 한 번에 큰 돈이 오가면 자식들이 눈치챌 수도 있으니 조금씩 나눠서 당사자도 얼마나 나갔는지 감이 잘 안 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이서방이 한 달 전쯤 말았는데 와서 서류 보고는 뭔가 이상하다고 알아본다고 했어. 너한테는 말하면 괜히 걱정할까봐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 그냥 가만히 기다린 거야. 남편은 다 알고 있었어요. 한 달 전부터. 그런데 저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블랙박스 속 영상에서 본 그 봉투가 다시 떠올랐어요. 주차장에서 앞집 여자에게 건넨 그 봉투. 그 안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현금이었을까요? 엄마 통장에서 빠져나간 그 돈의 일부가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여자한테 돈을 주기 위해 엄마 돈까지 이용한 걸 수도 있죠. 저는 엄마한테 아무 내색 없이 일어섰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한번 알아볼게. 너 내가 말했다는 얘기 이서방한테 하면 안 돼. 이서방도 알아본다고 했으니까.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하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손잡이를 붙잡고 한 계단씩 내려오면서 이를 꽉 깨물었어요. 울면 안 됐어요. 근데 눈물이 자꾸 나왔어요. 걷다가 멈추고 또 걷다가 멈추고. 그게 엄마 돈이었구나.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아끼고 아껴 모은 건데 그 돈이 나간 걸 남편만 알았고 남편은 저한테는 말도 안 하면서 앞집 여자한테 봉투를 건넨 거죠. 진짜 이 인간이 제대로 미쳤구나 싶었어요. 며칠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 얼굴 보는 게 고역이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지내는데 제 속에서는 폭풍이 치고 있으니 그 온도 차이가 너무 힘들었어요. 얼마 뒤 경찰서도 다녀오고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앞집 여자와 정면으로 마주쳤어요. 보통 때 같으면 목례를 한 번 하고 지나쳤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이 말이 나와버렸어요. 저기요, 혹시 우리 엄마도 알아요? 우리 남편은 잘 알잖아요. 앞집 여자가 멈추면서 저를 봤어요. 당황하거나 아니거나 어떤 반응이든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앞집 여자 표정이 그 둘 다 아니었어요. 굳는 것도 아니고 놀라는 것도 아닌 너무도 담담한 얼굴이었어요. 저, 잠깐 저희 집으로 오실 수 있어요? 제가 예상한 반응이 아니었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이 여자가 도대체 왜 집 안으로 절 부르는 건지. 그런데 거절하면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집 여자 집 문이 열렸을 때 저는 눈이 딱 멈췄어요. 거실 한쪽 벽 전체가 지도였어요. 우리 동네 지도 위로 빨간 점들이 여기저기 표시돼 있었어요. 그 옆으로는 사진들이 줄줄이 붙어 있었고 메모지들이 실선으로 연결돼 있었어요. 이름들, 날짜들, 금액들. 무슨 영화에서 수사물 볼 때 나오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형사가 증거 만들어 놓고 연결선 긋고 하는 거요. 진짜 딱 그거였어요.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앞집 여자가 물을 한 잔 가지고 왔어요. 제 앞으로 놓더니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피해보신 거 알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처음엔 리스트에 없던 분이었는데 경로당 쪽 자료를 확인하다가 이름이 나왔어요. 리스트요? 앞집 여자가 일어서서 벽 쪽으로 걸어갔어요. 한쪽 귀퉁이에 붙은 종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거기엔 이름들이 적혀 있었는데 여러 개였어요. 이게 이 동네에서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본 분들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거고요. 저는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서 봤어요. 엄마 이름은 없었어요. 하지만 낯이 익은 이름이 몇 개 보였어요. 같은 동네 어르신들이었어요. 당신 누구예요? 여기 왜 온 거예요? 제가 돌리지 않고 바로 물었어요. 앞집 여자가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저를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년 반 전 앞집 여자 친정엄마가 이 동네 근처에 경로당을 다녔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건강보험료 환급 얘기로 시작했고 그게 점점 커져서 노후보장 투자 상품이라는 것까지 갔대요. 정부가 보증하고 확실하다고 했던 그 상품에 친정엄마가 전 노후 자금으로 마련해둔 전 재산을 넣은 거죠. 그래서요? 돌려받았어요? 아니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앞집 여자는 담담했어요. 그런데 담담함 뒤에 뭔가가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너무 꽉 눌러놔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감정이요. 엄마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결국 그러고 나서 2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말을 잃었어요. 여자는 설명을 더 이었어요. 경찰에 신고 당연히 했죠. 근데 조직이 너무 교묘하게 짜여 있어서 개인 계좌도 중간중간 색탁돼 있고 핵심 인물까지 올라가는 게 쉽지 않다는 말만 들었어요. 그래서 직장도 그만두고 이쪽으로 이사 온 거예요. 이 조직이 이 동네를 집중적으로 건드리고 있다는 걸 파악했거든요. 저는 그 벽을 다시 봤어요. 몇 달 동안 혼자서 이걸 다 모은 거잖아요. 이 지도와 사진들, 낯선 동네 이삿짐 몇 개 들고 와서 혼자서 싸우고 있던 거예요. 그럼 우리 남편은요? 앞집 여자가 저를 봤어요. 아, 남편분이 2달 전에 저를 찾아왔었어요. 찾아와요? 그 사람이? 장모님 우편함에서 서류를 발견했는데 수상해서 알아보다가 제 글을 봤대요. 예전에 올려둔 인터넷에 피해 호소글을 봤나 봐요. 처음에는 저도 경계했어요. 근데 남편분이 모아둔 자료를 보니까 도움이 됐어요. 주차장 주변 관찰한 기록이라든가 부녀 회장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날짜별로 메모한 것들이요. 혼자서 꽤 오래 관찰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뭔가가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분노의 방향이 조금 흔들렸어요. 아직은 완전히 말끔하게 정리가 안 됐지만요. 근데 우리 남편이 왜 그쪽한테 돈을 준 건데요? 봉투 주는 거 다 봤어요. 앞집 여자가 눈을 크게 떴어요. 돈이요? 아니요, 아니에요. 남편분한테 돈은 받은 적 없어요. 봉투 안에 현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봉투 안에는 뭐가 있었던 걸까요? 저는 아직 남편한테 직접 듣지 못한 게 너무 많았어요. 우리 엄마 돈 나가는 거 막을 수는 있어요? 앞집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분이랑 같이 생각해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직접 협조해 주셔야 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오래 앉아 있었어요. 이 여자가 적이 아니라는 걸 알겠는데 남편에 대한 감정은 여전히 정리가 안 됐어요. 고마운 건지 화가 나는 건지 왜 여태 그걸 혼자 하려고 했는지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한 건지 그 질문들은 이 여자한테 할 게 아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저는 거실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밥 차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기다렸어요. 남편이 제 얼굴을 보더니 뭔가를 느꼈는지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바로 의자에 앉았어요. 저는 딱 한마디만 했어요. 다 알아. 남편이 10초 정도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 침묵이 더 답답해서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엄마한테 갔다 왔어. 앞집 여자하고도 만났고. 그제야 남편이 크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두 손을 올려놓더니 저를 봤어요. 미안해. 근데 말이 나오는데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 보이던지요. 평소에 표정이 없는 사람인데 그 순간 얼굴이 너무 지쳐 보였어요. 저는 감정을 억누르면서 물었어요. 언제부터 알았어? 2달 조금 넘었어. 어떻게 알았는데? 남편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평소처럼 엄마 집에 들렀다가 우편함에서 서류를 발견했대요. 공식 기관 이름이 적혀 있는 것 같았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가져와서 들여다봤다고요. 용지나 글씨체가 진짜 공문서랑 뭔가 달랐다고요. 미세한 차이였는데 직장에서 공문서를 오래 본 사람이라 눈에 들어온 거래요.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검색하다가 비슷한 피해 사례가 나오는 글을 발견한 거죠. 그 글 아래에 연락처가 있었고 거기가 앞집 여자였다고요. 내가 문자 보냈어. 이런 서류를 발견했는데 수상하다고. 혹시 아는 것 좀 있냐고. 그래서 바로 만난 거야? 아니, 처음엔 그쪽도 경계했어. 거짓말하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나도 그쪽 사정을 다 믿은 건 아니었고 몇 번 문자 주고받다가 직접 만났어. 그래, 주차장에서 만나는 거 다 봤어. 남편이 저를 봤어요. 그게 블랙박스에 찍혔구나. 그때 그 여자한테 준 게 대체 뭐야? 봉투 안에 있던 거. 다 기록들이야. 내가 몇 주 동안 주차장이랑 빌라 주변 돌면서 메모해 둔 것들. 부녀 회장이 어떤 시간에 어디로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그 패턴 기록한 것. 그리고 장모님 통장 사본. 그쪽 자료랑 대조해 보려고. 그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알면 당신 장모님한테 바로 갈 거잖아. 장모님도 괴로워서 힘든 상황인데, 그리고 혹시나 그쪽에서 눈치채고 증거 다 지워버릴 수도 있으니까. 수사 중에 피해자 가족이 직접 나서면 오히려 망칠 수 있다는 말도 들었고. 그래도 나한테는 말했어야지. 어떻게 이걸 혼자 할 생각을 해? 남편이 저를 오래 봤어요. 당신이 알면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할 것 같았어. 나도 답답해서 죽겠는데 당신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는 그만 울어버렸어요. 진짜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요. 근데 또 그게 이 사람답다는 걸 알아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무슨 걱정이 있어도 말하지 않고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는 사람. 그게 이 사람의 방식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서 더 울컥한 거죠. 난 그 여자하고 필연인 줄 알았잖아. 그 말을 하고 나서 남편 표정을 봤어요. 남편이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말없이 제 손을 잡았어요. 처음엔 뿌리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손길에서 그동안 혼자 고생하고 미안한 마음이 느껴져서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 울음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 저는 눈물을 닦고 말했어요. 이제 나도 같이 해. 뭐든 같이 하자고. 당신 혼자 하지 마. 남편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부터 앞집 여자와 남편, 저까지 셋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눈만 뜨면 앞집 여자 집에 모여 벽에 붙어있는 자료들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봤어요. 앞집 여자가 차근차근 설명해줬어요. 이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수법을 쓰는지, 핵심 인물이 누구인지요. 그 조직의 두목은 50대 후반의 남자였어요. 전직 보험 설계사 출신이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좋고 인상이 후덕해서 처음 보는 사람도 금방 마음을 여는 타입이라고요. 실제로 정부 문서처럼 보이는 서류를 만들어내는데 솜씨가 있어서 전문가가 봐도 처음엔 헷갈릴 만큼 정교하게 만들어냈대요. 그리고 그 사람 혼자가 아니었어요. 각 동네마다 협조자가 있었어요. 그 동네 사정을 잘 알고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
어르신들이 경계를 풀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부녀 회장이었던 거예요. 진짜 부녀 회장이 확실해요? 제가 물었어요. 노인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료를 모았어요. 어떤 어르신이 혼자 사는지, 자녀들이랑 연락이 뜸한지, 최근에 큰 돈이 생겼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그걸 두목한테 정기적으로 넘겼어요. 그 대가로 피해금의 일부를 받는 거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귀를 의심했어요. 경조사만 있어도 발벗고 나서던 그 사람이, 이 동네에 없으면 안 된다고 다들 말하던 사람이 뒤에서는 정보를 팔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 제가 파악한 것만 3년이에요. 아마 더 됐을 수도 있고요. 그 세월 동안 부녀 회장은 동네 어르신들 사이를 오가면서 동시에 그분들의 표적으로 삼고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치밀하고 무서운 짓인지 생각할수록 속이 뒤집혔어요. 가만히 있던 남편이 물었어요. 증거 될 만한 게 있어요? 정황 증거는 있어요. 부녀 회장이 두목이랑 만난 날짜, 장소, 피해자가 생긴 시기랑 겹치는 것들. 근데 결정적인 게 필요해요. 부녀 회장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이 필요해요. 그때 제가 손을 살짝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제가 해볼게요. 두 사람이 저를 봤어요. 엄마 통해서 연결된 사람이 있잖아요. 복지관에서 소개해줬다는 그분. 그분 통해서 다시 접근해보면 될 것 같은데. 엄마가 더 투자하고 싶다고, 주변에 소개해줄 사람도 있다고 막 하면 그쪽에서도 움직이지 않을까요? 앞집 여자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끼를 물 것 같기는 한데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해볼게요. 뭐든 해봐야죠. 남편이 제 쪽을 봤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근데 눈빛이 달랐어요. 뭔가 복잡한 게 담긴 눈빛이었어요. 말리고 싶은 건지 믿고 싶은 건지. 결국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 엄마를 설득하는 게 힘들긴 했어요.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거든요. 내가 왜 그 사람들한테 또 연락을 해? 미쳤어? 아휴, 더 이상 엮이기 싫어. 엄마, 근데 이렇게 놔두면 다른 어르신들도 계속 당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도 피해자야. 그래도 앞집 여자 이야기까지 해주며 설득했더니 엄마도 돕겠다고 나섰어요. 우리 작전은 단순했어요. 엄마가 복지관 지인에게 연락을 취해서 환급금을 더 받고 싶은데 추가 신청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또 주변에 비슷한 처지의 친구가 있는데 소개해 줄 수 있다고요. 예상대로 며칠 후에 연락이 와서 자리가 잡혔어요. 장소는 복지관 근처 조용한 카페였어요. 저는 그날 앞집 여자가 준비해준 소형 녹음기를 품에 넣고 갔어요. 남편은 근처 차 안에 있었고요. 앞집 여자도 멀지 않은 곳에서 대기하고 있었고요. 조직원은 50대 초반 남자였어요. 말하는 것도 매끄럽고 넉넉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바로 친근하게 굴더라고요. 어른들한테 어떻게 접근했을지 눈에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는 척 했어요. 관심 있는 척, 더 투자하고 싶은 척요. 자리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핸드폰으로 그 남자 얼굴을 찍었어요. 조금 떨렸지만 잘 나왔어요. 그날 밤 우리는 다 같이 녹음 파일을 들었어요. 다행히 모든 내용이 잘 담겨 있었어요. 조직원이 한 말들, 금액들, 방식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녀 회장이 직접 소개해줬단 말까지 또렷하게 담겼죠. 특히 엄마가 부녀 회장이 소개해줬는데 믿을 만한 거냐고 물었을 때 그 조직원이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거든요. 아유, 믿으셔도 돼요. 그분이 제일 먼저 연결해주신 분 중 하나예요. 진짜 오래된 분이죠. 그 말 하나로 충분했어요. 증거 파일을 만드는데 이틀이 걸렸어요. 앞집 여자가 오랜 기간 모아온 사진들과 날짜별 기록, 남편이 메모해온 부녀 회장의 행동 패턴, 어머니 통장 내역, 그리고 저와 앞집 여자가 직접 확보한 녹음 파일과 영상, 그걸 하나의 자료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경찰서에 갔어요. 담당 직원이 자료를 보더니 바로 상급자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어요. 수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였어요. 보름쯤 지났을 때
두목과 조직원 4명이 한꺼번에 붙잡혔어요. 그리고 며칠 뒤 부녀 회장도 연행됐어요. 남편하고 전 그 장면을 직접 봤어요. 아침에 형사들이 빌라 앞에 차를 세우고 들어갔고 잠시 후에 부녀 회장이 나왔어요. 평소에 동네를 활보하던 그 사람이 그날은 고개를 숙이고 걸어 나왔어요. 이걸 본 주민이 저만이 아니었어요. 몇몇 분들이 멍하니 서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뒤에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 동네에서만 피해자가 20명이 넘었어요. 피해 금액을 합치니 3억 넘었고요. 나중에 어르신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나만 당한 줄 알았어. 너무 창피해서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는데. 우리 딸이 알면 속상해할까봐 혼자 삭혔어. 그 말들을 들으며 저도 여러 번 울었어요. 혼자 창피해하고 숨기고 삭히셨던 거예요. 우리 엄마처럼요. 부녀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몰랐다는 말만 계속 반복했대요. 그런데 제가 넘긴 녹음 파일에서 결정적인 장면이 나온 거예요. 결국 뒤에는 전부 자백했다고 하더라고요. 재판은 몇 달에 걸쳐 진행됐어요. 다행히 그 두목에게는 징역 8년, 부녀 회장은 3년을 받았어요. 조직원들도 각각 실형을 선고받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피해금 환수 명령이 내려와서 피해자들이 일부는 돌려받게 됐어요. 완전히 다 돌려받은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뭔가 가슴속에 맺혀있던 게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선고 공판이 끝나던 날 옆을 보니 앞집 여자도 와 있었어요. 둘이 나란히 서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봄이 막 시작되는 즈음이었는데 어느새 바람이 따뜻했어요. 앞집 여자가 절 보더니 먼저 말했어요.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덕분에 잘 끝냈네요. 내가 더 고맙죠. 우리 한 팀이었잖아요. 그 말을 주고받으면서 왜인지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동시에 웃음도 나왔어요. 매일 서로 집에 모여서 작전 준비하고 보내던 시간들이 생각나서요. 뭔가 시원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웃음이었어요. 얼마 뒤 앞집 여자는 이사를 갔어요. 저 집에 처음 이사 왔을 때는 무섭다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은 엄마 잃은 사람이 복수할 방법을 찾아 낯선 동네에서 혼자 버티고 있는 뒷모습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그리고 얼마 전 추석 전날이었는데 택배가 하나 왔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전라도 지역에서 난 특산물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잘 지내라는 짧은 메시지가 된 카드도 들어있었어요. 남편이 카드를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잘 지내나 보네. 그래도 참 고마운 사람이잖아, 우리한테는. 요즘도 한 번씩 설이나 계절이 바뀌는 즈음에 작은 택배가 불쑥 오곤 해요. 제주도, 통영, 경주. 그리고 어떤 날은 처음 듣는 작은 마을 이름이 찍혀있기도 했어요. 그게 우리한테는 잘 지낸다는 안부 인사처럼 들려서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저희 엄마는 지금도 그 일을 두고두고 부끄러워하면서 사세요. 자기가 너무 바보같이 당했다고, 자식한테 괜한 걱정을 끼쳤다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도 엄마 덕분에 나쁜 사람을 잡았잖아요. 부모님은 평생 자식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잖아요. 괜찮지 않은데도 혼자 다 삭히고 감당하고 늘 기다리면서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괜찮다는 말 뒤에 뭐가 더 있는지 가끔은 흘려듣지 말고 들여다봐 주세요. 저처럼 너무 늦게 알게 되지 않도록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